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종목 상담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지금 변동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약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 거의 하락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228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내려왔네요. 2219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2220포인트대는 다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오후 들어서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46억 원 소폭 매도, 개인이 659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10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기관이 813억 원 사주는데 대다수가 지금 연기금입니다. 1485억 원이나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지금 매수 전환했습니다. 6억 원 프로그램 매수 전환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64.49 전 시간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코스닥 정리를 해보면 거래소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코스닥은 장중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 고점 766, 현재 포인트 764. 거의 뭐 변동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들어와 있는 가운데 기관은 39억 원 소폭 매수, 외국인은 448억 원 순매수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143억 원 많이 사주고 있고요. 투신도 67억 원 사줍니다. 개인은 402억 원 상승장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 등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40원 부근까지 다시 바짝 올라옵니다. 1139원 50전에 거래되면서 소폭이지만 달러 강세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종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옵션 만기일인데도 뭐 생각보다 변동폭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도 마음 놓을 수 없는 1시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증시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장중 2234원을 터치하면서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2250선까지 기대를 했으나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약보합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록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의지는 강한 상황이고 그 밖에도 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까지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0.2% 포인트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 내지는 비둘기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미국 지수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보면 훈풍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섹터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를 비롯한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 그 밖에도 뭐 수소차들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중국은 이제 올해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를 하는 이런 정책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 배터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중국에서는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토대가 마련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삼성 SDI가 가장 크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매수를 하는 걸로 보였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섹터로는 오늘 항공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에어 부산을 비롯해서 한직화 우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한진그룹의 조용영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한직화 우 선주의 경우에는 4연상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양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차기 경영권에 대해서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쪽이나 아니면 PEF 펀드, 사모펀드에서 한진에 대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의 같은 경우에도 박상구 회장이 5천억을 요청을 하면서 올랐지만은 굉장히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채권 등이 상당 부분 존재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역시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강한 상승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상단 2254원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요.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 2254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미중무역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과 그리고 그 밖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2250선을 돌파할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매수보다는 역시 관망 내지는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자회사인 상장사 레이언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 레이언스로부터 이제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이제 디텍터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매출로 어떻게 보면 국내 지금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중국 매출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30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중국 판매 허가를 취득한 3D 엑스레이 그린스마트라는 출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북미 지역의 매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덴탈 엑스레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텍의 경우에는 2D 시장에서는 MS 1위로 3D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종가 내지 내시초가 공략해 볼 만하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31,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텍에 대해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치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지금 수익을 높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야기 이제 한 종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그 남북 경협주는 아니고 좀 더 들어가서 남북 관광 관련주. 이게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한창입니다. 이 관광 관련주가 그 테마주 남북 경협 테마의 가장 끄트머리 수레바퀴에서 오르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어그러지면서 전체 남북 그 관련주 테마가 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망가졌거든요. 지금 망가졌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뜨겁게 올랐던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 대비 31,650원 대비 16,000원. 물론 이것도 몰라요. 이게 사실 뭐 예전에 4대강 테마나 녹색 테마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이게 막 정말 산 정상까지 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또 가버리니까 그게 산 정상인 줄 알았던 데가 중턱이었고 중턱인 줄 알았던 데가 저기 발미래 가 있고 그랬던 그 테마의 거대한 뭐 어떤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력들이 판단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드라이빙을 하는 거고 그게 세력들 가운데도 중간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더 큰 세력이 작은 세력을 잡아먹어서 손바퀴 밀어놔 버리면은 그 더 작은 세력 처음에 시작했던 세력들은 다 이미 털고 다 옛날로 그냥 가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력이 또 거기서 더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옛날에 그 대선 테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선 한 2년 전부터 그게 난리가 나요. 특히 레임덕이 심한 정권은 막판 한 2, 3년 전부터 이미 대선 관련해서 들썩들썩이면서 이미 시세를 한 1, 2차 낸 다음에 대선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마자 4, 5차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뜯어보면은 1000% 이상 막 가, 1500%.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아난티도 이거 누가 지금 한 번 망가졌는데 이게 끝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또 가지고 어떻게 돌려가지고 지금 뭐 만든 다음에 차분히 그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또 빅피처를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2019년 초까지 달렸다가 한 번 두 달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 일단 한 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근데 그 걸린 와중에 그 후속 관광주 있죠. 아난티는 원래 금강산 아난티 금강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관이 깊었어요, 사실. 금강산 아난티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조지소로스래. 짐 로저스 씨나 와가지고 해서 더 이제 부각이 된 거지. 원래 오를 만한 굉장히 그 최적의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폭발력이 강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짐 로저스 씨가 와가지고 더 거기다가 한번 수소 같은 걸 뿌린 거죠. 수소 폭탄이 터진 거죠, 아예. 근데 이제 한창이라든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나중에 이제 크루즈. 그러니까 이 금강산을 끼고 예를 들어 크루즈 여행이 뭐 하루 이틀로 갈 수 없잖아요. 크루즈가 이제 막 이제 해상에 떠다니면서 거기서 연주회도 하고 막 밥도 먹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금강산도 끼고 이제 금강산을 거쳐가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크루즈를 한다, 사업을 할 거다. 나중에 이제 잘 되면. 그래서 그런 소식 때문에 뜬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난티보다 후발로 출발했다는 약점도 있는데 강점을 따지면 아난티보다 덜 올랐다. 덜 올라서 오히려 아난티는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확 맞았지만 이 나중에 후발주들은 덜 올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덜 떨어졌어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그러지고 나서도 하락폭이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심하지가 않았다는 거를 무기로 지금 이 시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지금 얘가 지금 몸부림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지금. 한창이 2017년 1월달, 2월달에 이 큰 하락 갭 부분이 있어요. 요 구멍 자리를 지금 못 뚫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2019년 2월달에 정말 강력하게 133%를 가면서 이거를 뚫어버리려고 했거든요. 뚫어버리려고 하다가 밀려서 지금 어디 밀려면 2018년 5월달. 이거를 두 개를 한 번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2018년 5월달의 고점과 2017년 초반에 이 하락 갭을 동시에 그냥 날려버리려고
엄청나게 세게 했는데 밀렸어요. 이게 아마 세력이 정말 작정하고 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못 들은 거예요. 이 본전 심리를. 그래서 밀렸는데 포기를 안 했어요. 포기를. 3월 달에 또 밀었거든요. 또 밀어서 지금 거기에 딱 붙여놨어요. 지금 하락갭에. 그리고 이번에 이 4월 달에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돌파해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그쵸? 여기를 돌파하면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이 가장 먼저 둘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뭐 북미가 협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게 한국, 미국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운전자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만나고 북한도 만나고 그 사이에서 뭔가 계속 조율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지루하고 뭐 계속 그러겠죠. 소식도 암울하게 나왔다가 밝게 나왔다가 그게 오르락 내리락이 심할 거예요. 이게 울렁거림이 심하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이게 울렁거림이 크루즈 타는 것보다 울렁거림이 더 심할 거예요. 이게 하도 심해가지고 토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불안하신 분은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런 울렁거림이 없다, 난 배멀미가 없다, 나는 아니면은 난 배멀미가 있는데 멀미약이라도 먹고 이 배를 타고 싶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지금 걸어볼만 하다. 지금 남북 간 경제 협력이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관광이고 제일 나중에 떴던 크루즈 쪽. 요쪽이 건드려질 확률이 높고 지금 세력의 흐름을 봤을 때 2017년 하락 갭을 또 뚫으려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기술적으로 여기서 소식까지 좋은 소식이 겹쳐서 나오면 폭발력을 가지면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다시 시세가 나오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3,7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두 번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같은 그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아난티만큼 하락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아난티는 이미 뭐 역사적 고점을 다 돌파하고 급락을 맞아서 사실 아쉬울 게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한창이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나중에 시작했고 전고점들이 수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이 남아있는 건 약점인데 후발주로 시작했다는 덜 올랐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안 받았어요. 하락의 충격을 안 받아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추가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3월 말에 급등을 한 뒤에 이게 조정인데 조정을 올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려가는 조정이 아니라. 이러면 굉장히 강력한 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커요. 물론 이 부분이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게 전고점들이 많다는 게 부담인데 아까 말했던 한창 이 모습이 잘 나오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그 후발주 안에서 또 후발주 또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것도 금강산 관광과 연관된 크루즈 사업을 영위하는 크루즈 사업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지금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그걸 어떻게 조금 마무리를 잘 듣고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기술적인 모습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거 기술적인 모습이 좋은데 그 좋은 소식이 사회면에서 나와버리면 이건 기술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급등을 해도 어색하지 않는 차트거든요. 지금 둘 다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멀미를 두려워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아니면 그걸 타고나신 분이라면 지금 걸어볼 만하다. 그래서 손절가 1,250원, 목표가 1,800원입니다. 자, 두 개 다 좀 멀미가 나는 종목들이었다. 그래서 계속 멀미가 나면은 지금 너무 좀 어지럽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 쉬었다 가야죠. 계속 울렁거리게 하면은 또 안 좋잖아요. 쟤는 왜 나와서 이렇게 울렁거리게 하나. 자, 안정적인 종목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SPC 3립입니다. 자, 이럴 때 사야죠. 안정적일 때. 2012년부터 시작했을 때, 자, 삼립식품이 호빵주인데, 호빵주에서 이제 종합식품기업으로 변신을 한다. 사명도 SPC 3립으로 바뀌었다. SPC 그룹. 정말 거대한 그룹이 되어서 그 산하에 우리가 대부분 외식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러면서 호빵의 계절적인 특성을 벗어나 대형 종합식품기업으로의 탄생의 초반이라고 했을 때도 글쎄 하면서 이게 과연 CJ제일제당처럼 될까? CJ제일제당도 그랬거든요. CJ제일제당 아직도 사명이 제일제당이에요. 설탕 만드는 회사. 설탕 하나 만들던 회사가 CJ제일제당이라고 종합식품기업으로 탄생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30분도 똑같은 길을 가는데 실제로 그거를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레코드가 있어도 글쎄 이게 될까? 하다가
이게 지금 14,000원에서 41만 원을 가는 중에 잡지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다시 기회입니다. 13만 원. 옛날에 14,000원을 지금 13만 원을 생각하세요. 옛날에 14,000원을 지금 14만 원을 그냥 생각하면 하고 그냥 지금 13,8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13,800원 싸잖아요. 그냥 생각에. 그렇죠?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너무 높은 것 같으면. 지금 그게 4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15년부터 4년 동안 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 20개월 선을 뚫었거든요. 처음으로 15년도 이후에.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자, 이거 지금 SPC 3리 호빵주에서 종합식품주로 변신했던 가장 뜨거웠던 그 첫 방이 있었는데, 첫사랑 같은 뜨거웠던 강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두 번째,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 왜냐면 지금 그 사이에 주가는 하락을 했어도 계속 사업을 확대했어요. 계속 중국, 유럽, 북미에다가 파리바게뜨 깔고 지금 계속 그 샤니 호빵이었죠. 샤니빵이었죠. 샤니빵. 빵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무슨 롯데리아니 이런 데 버거킹 이거 다 빵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양산빵 회사 그리고 호빵이라는 계열적 특성에서 이미 벗어난 지는 오래고 이제는 영토 확장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수직 일관화를 이룬 이 상태에서 영토 확장에 대한 대가가 지금 돌아오게 되면 결국 SPC 3리 다시 시작한다. 지금 식품주들 하나씩 다시 출발하고 있죠. 다들 하나 둘씩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SPC 3리 결국 갑니다. 이거 손절가 13만 원, 목표가 15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에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데일리 앵코라고. 데일리 앵코에서 제일 그 유명한 게 클럭 미니 마사지기거든요. 이거 사실 저도 지금 그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된 나머지 샀습니다. 물론 만족했어요. 사실 처음에 샀을 때 이거 나 낚인 거 아닌가. 왜냐면 너무 이거 선전이 많아서. 근데 너무 좀 신선했습니다. 솔직히.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돈 주고 아니면 마사지기 큰 거 되게 무거운 거를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미니 마사지기로 그냥 또 그 부위에만 여러 개 달아나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광고가 나한테 계속 날라오는 게 아닌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날라와서 지겹다 이거. 너무 짜증난다 이거. 너 너무 나를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나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 이거. 내 개인정보 센 거 아닌가? 왜냐면 나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거가 뭔지를 알고 있어 얘네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마케팅 회사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것만 광고를 때려줘요. 내가 관심 없는 광고를 안 때리고. 바로 에코마케팅이 그거 한 거고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위챗 등 소셜미디어에 동영상 광고를 업로드하는데 동영상 광고, 스폰서드 광고라고 뜨죠. 인별그램에 들어가도 그거를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나요? 지금 그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계정이 없는데 그냥 광고만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광고를 클릭하면 바로 그 상품 판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더 알아보기라고 뜨잖아요. 위에 왼쪽 상단에 스폰서드라고 떠 있고 맨 아래 더 알아보기 있는데 정말 내가 너무 관심 있는 걸 쏴버리니까 무서우면서도 클릭을 하게 돼 이게. 내 성격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성향을. 근데 더 알아보기 누르게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눌러봤는데 사는 게 나오는데 판매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부감이 없는 게 바로 밑에 상품평이 쫙 있는데 상품평이 다 좋은 거예요. 상품평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물론 알바를 걸러내야겠지만 1000개가 있는데 거의 80개 이상이 좋아요. 800개 이상이. 그래서 이게 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케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이거 좋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에코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마케팅 지금 계속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금 점핑했죠. 점핑. 지금 이런 거 잘 봐야죠. 신규주 중에 이런 스타일 많이 있었죠. 처음에 뜨겁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상장했는데 그게 너무 높았던 거야. 공모가가 너무 높거나 공모에서 상장했을 날 너무 뜬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를 툭 떠는데 이거를 지금 그때 한번 노리는 타이밍이 또 와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 그게 여기서 만약에 실망했던 매물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망해서 던지거나 추격 매도하거나 아니면 공모해서 받아서 수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던진 사람
어쨌든 여기 물린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어서 너무 욕구가 강한데 만약 그거를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 심리를 다 잡아먹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버려요. 최근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지금 딱 생각 안 나는데 바이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있어요. 지금 지난주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찾아보시면은 계속 밑에 있다가 갑자기 확 뜨면서 거길 다 눌러버리니까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마케팅도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갈 확률이 높다.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거 자주 갖고 왔는데 또 가져온 이유가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신세계 그룹 중에 지금 성장성이 가장 탁월한 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 것 같아요. 누가 봐더라도 이게 너무 지금 탄력이 좋아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도 영업이익이 뭐 2016년에 270억에 불과했는데 9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도 이게 섬유믹 의복으로 되어 있어요. 섬유믹 의복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게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주주 현황을 보시면 그 작년인가에 2016년인가 작년인가에 정용진 부회장 누나가 지분을 많이 가져와서 19.24 2대 주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유경 그 사장이 하는 스타일이 지금 여성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신세계에서 원래 운영하던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마트인가? 자연주의를 데리고 와서 뭘 만들었죠? 자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주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약간 좀 어디서 벤치마킹 했다 이런 좀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자주가 잘 돼요. 왜냐면 그런 생활소품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주를 키웠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정유경 사장 스타일로 지금 꾸며 나가고 있어요. 신세계 연작도 내놨죠. 프리미엄 화장품. 그리고 비디비치가 워낙에 잘 됐고 비디비치가 지금 원래 색조 화장인데 기초 화장품까지 늘렸다는 거 얘기는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약간 뭐냐면 아까 CJ 제당이 설탕만 만드는 회사에서 종합식품기업으로 갔을 때라던가 그 SPC 삼립이 삼립식품이었을 때 호빵주 계절적으로만 오르던 거에서 SPC 그룹을 등에 업고 지금 대표적인 그 식품기업이 된 거 그랬을 때 이른바 텐베거 종목들이 나와요. 심루타 종목 1000%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바로 그거예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의류도 뭐 했냐면 그냥 수입 브랜드 수입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체 브랜드가 없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백화점에 수입 의류를 수입해다가 그냥 떼서 파는 그거밖에 안 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체적으로 만들고 브랜드 만들고 있죠. 화장품 사업하고 있죠. 지금 뭐 생활용품 인테리어 사업 까사미아 인수했죠. 그렇죠? 까사미아 인수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의류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디자인 브랜드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체질이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체질이 개선되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평가도 달라지죠. 너 바뀌었네. 너 외모가 업그레이드 됐네. 너 실력이 늘었네. 너 공놀이도 더 잘하네. 이러면서 몸값이 높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변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몸값이 높아지는 거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뜨겁게 가고 있지만 이건 지금 시초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보면 이게 중턱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31만 원, 목표가 40만 원입니다. 네, 한창부터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규 전문가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비철금속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구리를 이용한 사업 영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보다는 이 구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 좋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성장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리 사용량, 전 세계 구리 사용량에서 50% 이상을 사용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경기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구리 사용량이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구리를 사용하는 물량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구리를 채굴하는 물량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풍산처럼 구리를 미리 구입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을 이용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사업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방산사업부보다는 구리 가격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제 눌리는 모습을 주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떠있는 종목이에요. SPG라는 종목인데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주식 매매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SPG 같은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PG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공장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오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계속해서 공장 자동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주문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동화나 무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대기업들의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OLED 같은 쪽에 대한 투자나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진행할 때 그에 관련되어 있는 모터 사업부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와 모터 사업부 두 분야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스마트카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업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자회사를 통한 매출 향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매수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3월 25일 날 만들었었던 직전 고점인 11,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5G 관련주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이 다산 네트워크라는 기업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네트워크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종합 네트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부분은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5G가 정상적으로 배통이 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돼야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변화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5G라는 부분이.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초지연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스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중계기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각 부품마다 여러 가지 벤더 업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산 네트워크가 만들고 있는 이 초지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다산 네트워크가 좀 특별히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5G 시대가 계속해서 커지고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가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G 말고도 우리나라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인터넷망 같은 경우도 10기가급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5G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또 DG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5G 시대가 열리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번째 종목은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작성을 한 종목들인데 이 종목이 좀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서 매수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때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인탑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모베이스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케이스를 시작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후발주자들이 좀 있었어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근데 후발주자들이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약간 포화 상태나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사업 철수를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상태에서 올해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또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경쟁 상대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출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만 매출이 국한된 게 아니라 가전 제품에 대한 케이스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플라스틱 부품도 계속해서 사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영역부에서도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는 당연히 있는 회사고 여기다가 이제 종합 사출 회사로서의 종합 사출 전문 업체로서 주가 재평가도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 종가로 매수는 해보시되 목표가를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목표가는 15,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제가 준비했었던 가격이랑 좀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을 말씀드려보자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던 적이 있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매출이 잘 나왔지만 반품 충당금이라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저조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반품 충당금이라든지 대손 상각비가 들어가면서 일회성 비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비용들이 반영되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4분기에도 최대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적이 좀 덜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사업부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일회성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2019년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살면서 치아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사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IT 장비주들에서 제약바이오로 살짝 옮겨왔다가 이번엔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만 잘 지나가면서 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헬스케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적군 종목들 리뷰해보고 또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DR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대박 나는 것 같아요. 지금 DR잼이 15,000원 오늘 돌파했는데 16,500원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상장하고 나서 이거는 기간이 짧았는데 이거 그때 안 떠 있었죠, 그때? 이게 안 떠 있었었는데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밑에서 그 부담감을 이겨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 공모 받았을 때 판 사람은 이미 그날 시초가에 팔아도 많이 이득이에요.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팔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공모 받은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바꿔 말하면 그 쉬운 게 아닌 일을 해내면 그 위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매물을 다 소화해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뻥 뚫려 있는 거죠. 너무 시원한 거죠. 다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머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모했을 때 받아서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득이고, 공모 한 날, 상장 한 날 산 사람도 엄청 이득인 거예요. 그럼 둘 다 해피해피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불만이 없고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16,500원에 완전 그 최고점에 산 사람 빼고, 그쵸? 대부분 해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 이거 우리 팔지 말고 더 가져가서 토 수익 내자. 어차피 그 보호예수 물량 6개월, 1년치 걸려 있어서 그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못 팔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DRGM은 지금 완전히 태클을 제대로 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수익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DRGM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에코 마케팅입니다. 예, 비슷하죠? 이거 시간을 좀 더 끌었지만, 자, 에코 마케팅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데, 왜냐면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약간 DRGM은 금방 올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람이 더 지쳐버려요.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리는, 내가 누굴 떠나보냈는데 한 달, 두 달은 기다려요. 그러다 6개월, 1년 기다려봐요. 망부석 될 거예요? 포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부석이 될 정도로 기다렸다가 정말 그때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엄청 그 기다림과 지겨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매물벽이 세져요. DRGM보다는 매물벽이 센데, 이것도 이 부분을 뚫어낸다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까 말했듯이 마케팅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이 회사는 잘 되는. 지금 마케팅 솔직히 무섭죠. 전 무섭던데요. 제 성향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술이거든요. 내가 들어갔던데 내가 그걸 빅데이터로 다 추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어떤 사이트, 내가 들어갔던 어떤 사람의 계정, 이걸 다 파악하고 있다가 나한테 딱 맞는 광고를 딱 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운데 더 알아보기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이 중독성. 그것 때문에 이 매출로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옛날에 막무가내 마케팅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나 현명한 마케팅.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는 집요하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명한 소비를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대의 마케팅 회사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태클을 탔기 때문에, 한번 2016년 8월 달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 마케팅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재규 전문가 만나볼 텐데, 지난 시간에 자화전자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제 제자리 구간에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날 이 종목도 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상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IT 장비주와 제약 바이오주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화전자를 비롯한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를 제가 잠시 보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나왔었던 15,400원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16,000원, 17,000원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가져온 종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SPG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인 공장, 자동 공장,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성이 계속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이미 정배열 구간에 들어와서 추세를 타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력을 계속해서 감축하게 된다면 이런 공장 자동화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트렌드에도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비중을 담아서 좀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고 적당한 자금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G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바로 짚어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진칼 우선주. 예. 이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나 싶을 정도로 그쵸? 이거 며칠 상한가인가요 지금? 옛날처럼 15%도 아닌데 30%짜리 상한가를 4방을 갔어요. 4일 만에 120%.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을 기다렸단 말인가.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진그룹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을 했던가, 그게 표현이 아닌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 정말 그 기대를 했는데 가장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에 그 어떤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진가루, 대한항공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열망이 실질적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져서 이 주가의 상승이 정당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한진칼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규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의류업체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회사가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약한 모습이지만 전기차로 옆에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 오늘도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을 제가 꼽아온 이유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투자자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면 주가라는 게 그냥 분석을 해도 잘 맞지가 않고 어떤 기업이든지 조금만 붙으면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보다는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인 의류 패션 관련돼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의료 사업부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테마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을 매매하려고 접근을 할 때에는 한 가지 이슈나 두 가지 이슈,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면 어쨌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나 명분 어떤 기업이든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개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따져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들 쭉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종목 6164번님의 한국재지 종목이고 매수가는 15,650원, 비중은 20%입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제지주 중에 다른 제지주를 좀 갈아타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그 제지주가 지금 기본적으로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말씀드렸죠. 폐지 아저씨들이 힘들면, 어르신들이 힘들면 제지 회사는 좋다고. 제지 회사들이 뭐예요? 원료가 뭐예요? 폐지잖아요. 설탕 회사는 뭐예요? 설탕의 원료, 원당. 원당 가격이 떨어지면 설탕 가격 그대로 해도 좋죠. CJ 제일제당은. 제주도 똑같아요. 새 휴지를 만드는데 폐지 가져다가 만들잖아요. 폐지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서 폐지 어르신들이 힘들다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중국이 폐지 수입을 막아버려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들어온 거 받기 싫다. 이제 고철 폐지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쌓였죠. 고철 폐지가 막 쌓여가지고 넘쳐나니까 가격이 폭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주 회사들은 좋은 거예요. 폐지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받아와가지고 제주를 싸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고, 그리고 아시아제지 및 국일제지 다른 제지들 있는데 제지주들이 다 그 조선업체들이랑 똑같이 다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큰 애들로 지금 모여놨어요. 시멘트 업계처럼. 그래서 지금 아세아제지, 국일제지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근데 이제 한국제지 이거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완전 바꿔놓은 것 같아. 뒤돌려 놓은 것 같아서. 자, 이럴 때는 이 한국제지처럼 내려가는 게 할 게 아니라 아시아제지, 국일제지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제지가 지금 얼마인가요? 15,650원이면은 이것도 밑에서 저점을 정말 신처럼 잡으셨네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익 실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익 실현하고 다른 더 잘 가는 제지주로 올라타면 뻥 먹고 알 먹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재지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스코비고요. 5185번님 6,150원에 비중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인스코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고점이 15,950원이었고 현재 4,900원대까지 빠져서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17년도 1,200원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더 밀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1년 영업이익이 50억짜리 회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기업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0배 정도가 적정 시가총액이라고 봤을 때 인스코비가 물론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무조건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잘 올라가거나 수급이 잘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가를 좀 지정을 해드릴 텐데 이 손절가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크게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덩치가 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그 자리를 잘 이탈을 안 합니다. 근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쭉 밀렸다가 중가 부분에 올려놓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조금 더 손절가를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4,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10%만 남겨놓고 나머지 20% 정도는 손절매를 해주시는 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돕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5,8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스코비가 아예 방향성 자체가 상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재 가치는 조금 부족하지만 5,800원까지 왔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5,8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자, 코스피가 2224.25포인트 약 0.14포인트 거의 낙폭은 없습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종일 움직이고 있고요. 옵션 반길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중 저점은 2217포인트대까지 잠시 빠졌다가 모두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회복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여전히 쌍끌이 매수긴 한데 기관 외국인 544억 원 그리고 353억 원씩 순매수해 줍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금융투자가 36억 원, 연기금이 무려 1,474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한 뒤에 매수 물량을 늘려가네요. 353억 원대까지. 개인은 791억 원 순매도 잡힙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여전히 빠지는데, 자, 보시면 현대차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소폭이지만 500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생활건강 상승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1.28, 0.44%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65.48포인트, 0.7% 상승대입니다. 상승폭 더 키웠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762부터 766까지 올라간 뒤에 조금 장중 조정이 나왔고요. 이후에 다시금 766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인데 기관 25억 원, 외국인은 560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는 팔지만 투신, 연기금 모두 사주고 있고요.
개인이 상승장에서 499억 원 순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상승하는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CJ E&M 3%대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라젠 하락, 바이로메드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메디톡스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54%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 후반에 다시금 우상향하면서 92,000원대 부근까지 왔습니다. HLB만 지금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새 주가가 85,200원대까지 800원 정도 장중 조정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 하락 종목으로 잡힙니다. 목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동시효과 결과 나오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재밌네요. 자, 비금속 업종이 1등을 했는데 보통 철강금속 업종이랑 비금속 업종은 붙어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 포스코에 납품하는 회사가 조선내화기 때문에 둘 다 경기가 같이 좋아져야 같이 움직이거든요. 나쁘면 나쁘고. 근데 비금속 업종은 1등을 차지했는데 철강금속은 지금 꼴등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뜯어보니까 왜 그러냐. 조선내화가 20% 가까이 급등했어요. 아까 장 중간에는 상한가 가까이 가기도 했었고.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자꾸 방송 타서 누가 올리나요? 저번에 한국내화가 예전에 남북경협주로 떴을 때 조선내화는 안 떴는데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근데 거래량이 없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느닷없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비금속 업종이 1등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2등 운수창고. 자, 이건 운수창고의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운수창고 업황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나쁜데 좋게 해보자 싶으니까 오르는 건데 지금 희한한 게 우리나라의 그 여행 갈 때 비행 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한아시아나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주가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오늘 금융위원회에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마디를 날렸네, 큰 거를. 그쵸? 박 전 회장이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하겠다는데 그 두 분이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직설적이라서 답변을 못 할 것 같네요. 그쪽에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든 대한이든 지금 자꾸 이 오너 일가의 퇴진을 압박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주가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강렬하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대한항공, 우선주니, 대한아시아나 관련 주가 거래소 상승률 상위를 다 죄다 휩쓸어 버렸어요, 지금. 20일권 안에 다 그런 종목이에요. 1위 금호산업 우선주. 그쵸? 금호 아시아나그룹. 우선주 위주로 오르거든요. 에어부산, 대한항공 우, 한진칼 우, 아시아나 항공. 지금 밑에 한국공항, 한진. 전부 한진그룹, 금호 아시아나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수창고 업종이 2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장주, 이른바 반에서 덩치 큰 애들이, 덩치가 커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끼가 있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 테마주나 이런 거. 덩치 크거나 끼 있는 애들 사이에 껴서 끼도 없고 등치도 작아가지고 굉장히 소외되었던 그 애들이 지금 틈새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섬유유복 업종이에요, 지금 이거. 왜냐면 방직주부터 시작해서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OEM, ODM부터 시작해서 한섬 같은 브랜드 완성업체까지 전 분야가 오르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섬유유복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 위주로, 틈새 시장 위주로 이런 거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섬유유복은 성장주로 변신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면 지금 이 그 지수가 재미가 없어도 굉장히 눈 번뜩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좀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시장이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사실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외국계 포지션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수 위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찌됐건 간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나라의 그런 협상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만약에 2200포인트대에서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2350포인트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쫓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정말 소폭 내렸네요. 0.02% 빠지면서 2223.94포인트의 변동폭 없이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큽니다. 0.76%나 올라갔네요. 765.9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80전 올라가면서 1139원 4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과 연동을 좀 하나요?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옵션 만기 때 오전 내내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매수가 주춤했어요. 근데 동시호가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특징입니다. 사실 기관들은 계속 매수였고요. 외국인 매도였는데 동시호가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2,800억을 매수하네요. 또 기관들은 1,580억 정도를 매도를 합니다. 기금 중에서 이 기관 중에서는요, 기금이 좀 계속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일 연속 매도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시장이 고점인가라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주에서 아주 큰 특징은요, 선물에서 외국인 7,640억을 파네요. 그동안 열심히 샀는데 오늘 매도가 좀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포지션상으로 위쪽으로 가는 게 쉽지만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받쳐서 일단 285는 일단 콜이 났고요. 280.5 콜은 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상당한 싸움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이요, 의사록이 공개를 됐는데 이 의사록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가 아마도 현행이 유지될 거다라는 것이 연준에서 얻은 결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행 유지로는 시장을 못 끌어올립니다. 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GDP 성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GDP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만 아시겠지만 고용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둔화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별로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정치권에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죠. 그다음에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도 역시 50bp 정도 금리 인하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펜스 부통령까지도 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왜 금리를 인하할까요? 경기 둔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어서
부동산을 바치기 위한 전략적으로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가가 하락한다, 뭐 주가가 불안하다, 아니면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건 둘째치고 다음에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연준 자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정부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을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확실해지겠구나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기술적 분석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마 며칠 전 똑같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후엑스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화살표 보시면 아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고점이 누웁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 한번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고점이 있었고요. 또 그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고점이 있었던 양상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장선에서 고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단 시장이 약세권이 있고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5일선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기준 전환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어저께 보이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전환선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매수와 매도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 우위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IMF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신흥국 위험자산이 갑작스런 자금 엑소더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슈를 짚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무역 분쟁에 있어서 재점화되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재점화됐을 때 오는 리스크, 그다음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브렉시트는 1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단 불확실성을 약간 제거하기 위한 시장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금을 자꾸 사재기 한다.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 얘기는요. 언제든지 무역 분쟁을 발발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단락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유로존에 110억 달러의 관세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을 또 일으키려는 트럼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중국에서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재점화되나, 마무리되고 유럽에서 재점화되나, 일단 무역 협상이 시장에는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흥국 위험 자산이 상당히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요. 지금 무역 분쟁이 끝나는 과정이냐고 본다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첫 번째 단추를 낀 상태이고 아직은 다 끼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단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현재 무역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무역이 시장에는 결코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결국 정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국도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의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시장의 상승으로 가거나 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다. 주가가 더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그 효과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기를 끝났는데요.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지금 2200을 돌파해서요 얼마나 더 갈까 굉장히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는요 2270선입니다. 근데 227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겠죠. 지금 2270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일단 추세선을 긋은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후행스판 연결하고 거기서 고점이 나오는 부분 다 표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2270입니다. 요 자리인데요. 요 연장선이.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재료는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투심을 흔들 수 있는 자리가 2270입니다. 2270이 정말로
돌파되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에서 7,4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정말 강하게 다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거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원달러가요. 지금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계속 이게 쌍대가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요걸 보면 이제 추세 반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 그거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쌍대는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월봉에서 계산합니다. 근데 지금 주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주선 위에서 있다는 거죠. 그럼 원달러 이 두하고 아까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원달러에서 최소한의 충족 조건을 가져라 한다면 추세선을 이탈시킬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20주선 가격인데요. 1127원입니다. 제가 아마 전에 한 번에 1124원, 25원 얘기했죠. 3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붕괴를 해주는 모습이 시장에 나와야 그래야 사실은 상승 가능에 대한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2270을 돌파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양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서 캔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양운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월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월봉상에서 이걸 타고 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후행 스팬이요. 캔들을 타고 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달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230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캔들이 타고 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캔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달 4월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2270은 또 더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